네, 안녕하세요. 알로하 클래스의 알로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객체와 배열 고급, 그리고 문서 객체 조작하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객체와 배열 고급 파트에서는 속성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중할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변수를 한 번에 할당한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얕은 복사, 깊은 복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얕은 복사를 한 경우에 실제로 독립적으로 그 데이터를 복사한 것이 아니라 객체 그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이 복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복사를 통해서 실제 특정한 변수 혹은 배열과 객체가 갖고 있는 그 객체 안에 있는 속성, 그리고 배열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복사할 수 있도록 깊은 복사를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로 예제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 전개 연산자하고 객체 전개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깊은 복사를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문서 객체 조작하기 파트에서는 우리가 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돔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HTML 태그에서 하나하나의 요소들,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이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 문서 객체 모델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문서 객체 모델이 처음에 모든 문서 객체들이 다 화면에 브라우저에 불러와졌을 때 실행이 되는 그런 이벤트, 돔 컨텐트 로디드라고 하는 이 이벤트를 우리가 배워서 스크립트 코드를 어느 곳에 작성하든지, 우리 바디 이전에 작성하든 바디 이후에 작성하든 이 돔 컨텐츠 로디드라고 하는 이벤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네, 문서 객체를 가져오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조작하거나 우리가 속성을 조작하거나 스타일을 조작할 때 이 문서 객체에서 어떤 속성들을 그리고 어떤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문서 객체를 조작할 때 우리가 이 문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 생성된 이 문서 객체를 배치하고 그리고 이동하고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이벤트를 설정하고 또 다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객체와 배열 고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속성 존재 여부 확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속성 존재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undefined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undefine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바로 직역하게 된다라면 정의가 되지 않은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정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료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undefined는 자료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null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자료형은 정해져 있지만 값이 존재하지 않은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null과 undefined는 좀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 자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undefined 키워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객체의 어떤 속성에 접근했을 때 그것이 undefined인지 확인하는 수식, 그렇죠? 하단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수식을 작성을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객체의 속성을 이렇게 작성하고 undefined와 같지 않으면 우리가 true를 반환하게 되는데, 그러면 undefined가 아니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됐으니까 우리가 얘는 존재하는 속성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결과가 false가 나오게 되면 존재하지 않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속성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수식으로 작성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속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if문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이 속성 값이 false로 불린 타입의 불 타입의 false로 변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이 객체의 속성에 접근했을 때 그 값이 false가 아니다 라고 하면 true로 우리가 다 취현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true다 라고 어떤 값을 갖고 있다, 그리고 타입이 지정되어 있다 라고 하면 걔를 true로 인식해서 이 if문 안에서는 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로직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성을 좀 더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코드를 보면 이렇게 객체의 속성에 접근했을 때 undefined, 그렇죠? 실제로 자료형이 존재되어 있지 않다, 존재되어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if문이 true로 반환하게 되면 그러면 name 속성이 있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name 속성이 없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제 코드를 한번 타이핑 해보시고요. 결과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속성이 존재하는지 그 존재 여부를 판단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코드를 사용할 때 이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 연산자, 사막 연산자라고 하죠. 사막 연산자를 사용해서 만약에 이 조건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그 존재하는 값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true가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 결과가 false가 나오는 경우에는 기본값을 세팅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건 연산자, 우리가 사막 연산자를 가지고 그 값이 존재하면 존재하는 값을 그대로 반환해서 대입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값을 세팅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다중할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할당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값을 할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열 같은 경우에 A라고 하는 변수, B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값을 할당하는데 배열의 첫 번째 요소, 배열의 두 번째 요소를 각각 A와 B에다가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열 기반의 다중 할당을 할 때에는 여기서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기호를 작성해서 할당 받을 변수들을 이 콤마 기호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열 요소에 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값이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A라고 하는 변수와 B라고 하는 변수를 다중 할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배열 형식의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A에 10이 들어가고 B에 20이 들어가는 형태로 동시에 이제 다중 할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 기반의 다중 할당을 하게 되면 조금 기호가 바뀌죠. 기호를 중괄호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이제 순서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객체가 갖고 있는 그 속성명을 가져와서 변수 이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실제로 할당할 변수 식별자의 이름과 객체가 가진 속성이 다른 이름으로 해서 변수를 할당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번째 문장에 있는 것과 같이 객체의 속성을 가져와서 우리 특정한 속성에다가 식별자로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보시면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위에서 객체를 정의하고 있죠.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에서 name이라고 하는 속성, price라고 하는 속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지금 다중 할당하고 있는데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그리고 price라는 이름으로 이 오브젝트 객체에 있는 name 속성, price 속성을 가져와서 다중 할당을 하고 있는 코드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오브젝트 객체를 우리가 또 다중 할당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name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객체의 속성을 a라고 하는 변수에
그리고 price라고 하는 속성을 b라고 하는 변수에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해서 다중 할당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얕은 복사 그리고 깊은 복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얕은 복사는 말 그대로 조금 얕게 복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우리가 해당 데이터를 실제 해당 데이터 그 값을 실제적으로 복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참조 값을 우리가 복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얕은 복사라고 해요. 그래서 얕은 복사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열 B라고 하는 걸 배열 A에 이제 할당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랬을 때는 배열 B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배열 A에 넘겨주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상 배열 A도 배열 B가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B라고 하는 배열이 있고요. 그 B라고 하는 배열 이름으로 실제 이 배열 요소의 값이 들어있는 메모리 공간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상황일 때 A에 B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대입해 주게 된다, 얕은 복사를 한다 라고 하면 이제 A도 A의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B가 갖고 있는 실제 배열 요소의 값이 들어있는 그 공간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로 첫 번째 인덱스에 접근해서 어떤 값을 바꾸면 그러면 B에서도 그 인덱스에 접근했을 때 값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B와 A가 가리키고 있는 값은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얕은 복사를 하게 되면 이 독립적으로 데이터 메모리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배열 변수로 원본에 있는 값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지 이름이 참조하고자 하고 하는 이름이 바뀌는 것 뿐이지 실제 데이터들이 하나가 더 복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객체 B를 객체 A에 바로 이렇게 할당해 주게 되면 그러면 배열 B 안에 들어있는 속성의 각각의 값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열 B에 참조하는 값을 배열 A에 넣어주게 돼서 결국 배열 A도 원본인 배열 B의 실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깊은 복사는 독립적인 메모리에 데이터 자체를 복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클론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클론을 우리가 보통 복제품이라고도 하죠. 어떤 복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위의 그림하고 다르게 이런 거죠. B라고 하는 배열 요소에 메모리 공간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깊은 복사를 통해서 A에 대입을 해줬다라고 하면 A가 가리키고 있는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에 B에 있었던 값을 하나하나씩 복사해서 카피해서 대입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깊은 복사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냐? 이 전개 연산자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 전개 연산자인데요. 배열 전개 연산자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해서 우리가 전개 연산자 기호를 사용해서 배열을 전개해서 그 값을 대입해 줄 수 있게 해요. 실제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배열 B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배열 A에다가 깊은 복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개 연산자를 하면서 동시에 이 뒤에다가 배열 요소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 연산자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배열 요소도 추가해서 배열 A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배열 A에는 배열 B에 있었던 모든 요소들과 또 추가된 이 뒤에 있는 자료들도 같이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제 예시 보시면 얘는 얕은 복사예요. 그래서 위에 먼저 선언된 배열이죠. 그렇죠? 물건 2030인가요? 2003년 1월에 산 목록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배열 요소가 있죠. 이 두 개의 배열 요소를 각각 복사해서 밑에 있는 물건 2003-02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 2003-01이라고 하는 그 요소와 가리키는 이 배열이 가리키는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정보를 우리가 2003-02에 대입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얕은 복사이기 때문에 밑에 예시에 보시면 여기 보면 2003-02 그렇죠? 복사 받은 배열이죠. 복사 받은 배열에서 고구마, 토마토를 추가하고 있어요. 추가했을 때 우리가 2003-02라고 02 둘 다 출력하게 되면 02에만 추가가 된 것이 아니라 01에 같이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02에서 추가한 것이 아니라 02에서 01에 접근을 한 다음에 01에 원본 데이터에다가 고구마랑 토마토를 추가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깊은 복사인데요. 깊은 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개 연산자를 사용을 했죠. 물건 2003-01에 있는 배열 요소 하나하나를 전개해서 물건 2003-02에다가 깊은 복사를 해주게 되고 이제 2003-02에 고구마랑 토마토를 추가하면 이제는 2003-02라고 02에 둘 다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03-02에만 고구마랑 토마토가 추가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깊은 복사가 돼서 우리가 2003-01에 있었던 각각의 요소들을 이제 다 복사를 해서 깊은 복사가 이루어져서 2003-02에 데이터가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된 채로 데이터가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는 이제 또 전개 연산자, 배열 전개 연산자를 통해서 먼저 있었던 2003-01에 있는 요소들을 먼저 전개를 하고 그 앞뒤로 요소를 또 추가하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실행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객체 전개 연산자인데요. 사용하는 기호는 이렇게 점점점 기호 동일하고요. 하지만 객체 전개 연산자에서는 기호를 우리가 중괄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B에 있는 이 모든 속성들을 하나하나 객체 A에다가 복사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객체 B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다 복사해주면서 동시에 다른 속성들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예시를 보시면요. 지금은 얕은 복사예요. 위에 있는 객체를 구름이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를 우리가 생성해서 그 객체를 별이라고 하는 객체에 우리가 또 대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름 안에 있는 이 속성들, 구름이라는 객체 안에 있는 속성들을 하나하나 복사해서 대입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라고 하는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이 별이라고 하는 식별자에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별이라고 하는 이 식별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름의 원본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별에서 이름의 별로 바꾸고 나이 속성을 1로 변경하게 되면 사실상 별을 통해서 구름에 접근해서 그 값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둘 다 이름이 별로 바뀌어 있고 둘 다 나이가 1로 바뀐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객체 전개 연산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깊은 복사를 한 케이스인데요. 구름이라고 하는 객체에 들어있는 각각의 속성들, 이름, 나이, 종족을 우리가 복사해서 전개해서 복사를 해주는 거죠. 전개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그 값을 바꾸고 있네요. 이름하고 나이는 바꾸네요.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실제 구름의 객체와 별의 객체가 각각 다른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깊은 복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각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서 그 독립된 메모리 공간에 이 전개 연산자, 구름이라고 하는 객체를 전개해서 복사를 해줬기 때문이죠. 자, 이 객체 전개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이 전개 순서가 중요한데요. 먼저 앞에다가 전개를 해준 경우에 뒤에 이제 이름, 나이,
를 변경하고 있어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에 전개된 이름, 이 구름이라고 하는 객체가 갖고 있던 속성, 이 이름 대신에 이 별이라고 하는 이름이 덮어 씌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나이가 전개돼서 넘어올 텐데 그 나이의 값도 이제 1로 우리가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할 때 이 순서를 고려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반대로 하고 있죠. 먼저 배열 속성을 추가하고 나중에 전개연산자를 사용해서 전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이 객체에서 갖고 있는 이름, 이 구름, 그리고 나이가 6살로 해서 우리가 덮어 씌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개연산자를 사용하는 이 순서는 객체에서 중요하니까요. 이거를 고려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객체 조작하기인데요. 문서객체 조작하기에서는 먼저 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돔이라고 하는 것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HTML 그리고 또 XML 문서를 프로그래밍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대상,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대상 사이에 의사소통을 해줄 수 있게 되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연결 통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HTML 문서를 자바스크립트 언어로서 다룰 수가 있는데요. HTML 문서를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이제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연결 통로가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돔 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요. 이 문서의 구조 그리고 스타일, 내용들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 돔 구조가, 돔 객체가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HTML에 있는 이 문서 구조들을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문서객체 모델 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돔은 동일한 문서를 표현하고 저장하고 조작하는 방법들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 같은 경우도 이 돔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서객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HTML 문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연결 통로가 바로 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돔은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독립적으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든 파이썬을 사용하든 어떠한 언어에서도 이 돔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첫 번째 이벤트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이 스크립트를 어느 위치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문서 객체들이 다 로딩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문서 객체를 조작할 수 있는지 렌더링 되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순서를 무시하고 이 돔 컨텐츠 로디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스크립트에 적용을 해서 브라우저에 문서 객체가 다 로딩이 되고 나서 모두 읽어진 상태에서 실행되는 이벤트, 그 이벤트가 바로 돔 컨텐츠 로디드라고 하는 이벤트인데요. 이 이벤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이벤트를 추가한 함수 내에서 어느 위치에서든 이 이벤트를 적용해 놓게 되면 돔이 우리가 문서 객체들이 다 읽어진 이후에 이 함수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작성을 해도, 예를 들면 우리가 바디 이전의 스크립트를 작성하게 되면 바디가 아직 다 읽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디 안에 있는 문서 객체들을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아직 로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디 뒤에다가 스크립트를 작성하게 되면 바디에 있는 문서 객체들이 다 로딩이 된 이후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바디 전과 바디 후에 우리가 스크립트를 구분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이 돔 컨텐츠 로디드라고 하는 이벤트 안에서는 돔 컨텐츠가 불러와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는 우리가 함수 내부에서는 어느 위치에다가 스크립트를 작성해도 이 문서 객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는 우리가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 작성한 콜백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서 객체상에 있는 어떤 요소를 클릭하거나 그 문서 객체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드래그하거나 아니면 문서 객체에 마우스를 올려놓거나 하는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함수를 실행해서 그거에 맞는 특정한 로직을 실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가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에서 작성한 이 형태 도큐먼트 add event listener에서 어떤 이벤트죠? 돔 컨텐츠 로디드라고 하는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특정한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도록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를 이제 과거 자바스크립트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unload 라고 하는 것 그리고 add event listener의 load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버전에서 사용하던 것들은 속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신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전 버전의 문법 구조보다 현재 있는 구조를 사용하시는 것이 속도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되니까요. 최신 버전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바디 구조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바디 구조가 있고 앞에 스크립트가 있어요. 스크립트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는 그쵸? 익명함수 화살표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콜백 함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그리고 그 함수로 호출을 하고 있죠. 이 함수 안에 어떤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쵸? 그 텍스트 이 함수가 실행이 돼서 우리가 특정 바디 태그 안에 inner HTML 이렇게 해서 여기에 HTML 양식으로 해서 해당 텍스트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body라고 하는 게 처음 순서부터 쭉 코드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body가 아직 로딩이 되지 않았죠. 그쵸? body가 로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가지고 문서 객체를 조작하게 되면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여기 작성된 1번째 스크립트 태그다 라고 하는 이 h1 태그는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문서 객체가 로드되기 전에 우리가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돔 컨텐츠 로디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바디 태그 이전에 작성을 해도 바디 태그 이전에 이 스크립트를 작성해도 문서 객체를 조작할 수 있는 예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이 함수는 그렇죠? 이 화살표 함수는 현재 이 브라우저가 열릴 때 모든 문서 객체가 다 로딩이 된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내부에서는 어떠한 문서 객체를 접근해서 사용하더라도 방금 앞에서 본 예시와는 다르게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이벤트를 사용해서 스크립트 태그를 어느 위치에서든 앞쪽의 위치에서든 아니면 뒤쪽의 위치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이 이벤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 객체 가져오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기본 요소는 이렇게 헤드, 바디,
타이틀, 이 도큐먼트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헤드, 바디, 타이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 문서 객체 자체에 표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요소들은 단순하게 해서 객체의 속성을 접근하는 형식처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요소들은 이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요소가 아닌 우리가 바디 태그 안에다가 직접 만든 요소들도 있는데, 이런 직접 만든 요소들은 간단하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지정한 선택자를 바탕으로 그 요소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쿼리 셀렉터 all이라고 하는 메소드도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단일 요소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쿼리 셀렉터 all은 여러 개의 요소를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SS 선택자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요 링크에 들어가셔서 CSS 선택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학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바스크립트 교재 안에서는 조금은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한 예시를 보시면 우리가 도큐먼트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쿼리 셀렉터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h1이라고 하는 선택자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바디 태그에 h1 태그가 보이시죠? 그렇죠? 얘를 우리가 이제 쿼리 셀렉터로 요소를 가져와서 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렇죠? 헤더의 텍스트 컨텐츠 속성에 접근해서 헤더스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면 이 헤드 태그 안에 텍스트가 헤더스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밑에서는 뭐 스타일 같은 것들을 지정해주고 있는데 이건 아직은 저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쿼리 셀렉터 all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선택자들을 여러 개의 요소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헤더스라고 해서 이름을 적었네요. 여러 개의 요소를 가져오게 되면 마치 배열처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for each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 내부에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접근을 해서 그 안에다가 텍스트 컨텐츠 속성으로 텍스트 값을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특정 선택자로 지정해서 요소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조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서 객체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 컨텐츠 속성에 접근을 해서 속성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입력한 문자열을 그대로 할당해 주게 되고요. 반대로 inner HTML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속성 값을 지정했을 때 입력한 문자열을 HTML 형식으로 할당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안에다가 HTML 태그를 속성 값으로 지정해서 inner HTML에다 넣어주게 되면 화면에 표시될 때는 이 HTML 태그가 렌더링 된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시면 A라고 하는 요소를 가져왔네요. 쿼리 셀렉터의 ID 선택자가 A인, 그러면 여기 보면 ID가 A인 요소가 있죠. 요 div 태그를 가져와서 우리가 A라고 하는 변수로 그 안에다가 텍스트 컨텐츠 속성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죠. 이 텍스트 컨텐츠 속성은 문자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h1 태그로 해서 지금 태그를 표시하고 있지만 얘는 이 문자열 형태로 그대로 다 표시가 되고요. 반대로 inner HTML로 속성을 지정해서 속성 값을 주게 되면 얘는 우리가 h1 태그 있죠, 제목 태그인 형태로 해서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속성 조작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서 객체에 우리가 set attribute, get attribu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set attribute 메소드를 통해서는 어떤 속성 이름에 값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get attribute는 특정한 속성을 우리가 값을 추출해 올 수가 있고요. 바로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보시면 여기서는 속성의 값을 지정하고 있죠. 보면 이 rect라고 하는
요소를 가져오게 되죠. 퀄리 셀렉터 all 해서 rect라고 하는 여러 개의 요소를 우리 가져오는데 이미지 태그들이네요. 이미지 태그들을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rect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이미지 태그 요소의 set attribute 해서 속성을 src 속성을 여기 위에서 문자열로 선언한 요 속성으로 주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 어떤 가로 크기 그리고 높이를 갖고 있는 특정 URL 위치를 우리가 src 속성으로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미지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정한 엘리먼트, 특정한 문서 객체의 어떤 속성을 지정해 줄 때는 이 set attribute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일을 조작하는 건데요. 어떤 문서 객체의 스타일, 어떤 폰트 색깔이나 글씨 크기 아니면 어떤 배경 색이나 이미지들을 적용할 때에는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스타일은 CSS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CSS에서 사용하는 속성명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속성명이 조금 표기가 달라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CSS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 하이픈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의 속성명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CSS에서는 이 케밥 표기법이라고 하죠. 케밥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하이픈 기호가 여러 개의 단어로 단어가 연결이 될 때 하이픈 기호로 연결하는 이 명령 규칙을 우리가 케밥 표기법, 케밥 케이스라고 해요. 마치 이 단어들이 그 케밥의 꼬치를 연결해 놓은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케밥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 하이픈이 자바스크립트 속성명에 적용될 때는 기호로서 사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속성명은 이렇게 카멜 케이스, 우리가 카멜은 낙타를 말하죠. 낙타 등의 모양이 이렇게 두 번째 단어부터 올라가 있는 것처럼 낙타 등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카멜 케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속성명의 표기가 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객체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스타일 속성에 접근을 해서 특정한 속성명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의 속성명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스타일 속성에 우리가 마치 객체의 속성을 접근하듯이 이렇게 접근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CSS 속성명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스타일 속성에 접근해서 헤이트라고 하는 속성에 이렇게 10픽셀 적용해주고 있고요. 스타일 속성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서는 카멜 케이스, 그쵸? 자바스크립트 속성명으로 접근하고 있네요.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구조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for each로 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divs죠, 퀄리 셀렉터 all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body 바로 밑에 있는 div 태그들, 실제로 이 body 태그 안에 있는 이 div 태그들이 되겠죠. div 태그들을 가져와서 그 div 태그들을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요소를 div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각각의 순서를 우리가 인덱스 0부터 해서 출발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반복이 돌면서 인덱스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수식을 연산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밸류의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RGBA에 우리가 0, 0, 0 값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 반복에 대해서는 10, 10, 10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 20, 20, 20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증가되면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 div 태그들이 이 RGBA 값이 10씩 증가하면서 같은 픽셀, 10픽셀로 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 div 태그들한테 조금씩 RGBA 값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라데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코드를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 객체 조작하기인데요. 우리가 문서 객체를 조작하는 것은 먼저 생성, 그리고 배치, 이동, 제거,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문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create elem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ocument create element 메소드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 안에 우리가 사용할 문서 객체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서 객체를 생성한다 라고만 해서 이게 바로 화면에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 객체, 생성된 문서 객체를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바디 태그 뭐 아래에다가 배치하든 아니면 특정한 부모 객체 밑에다가 배치를 하든 이 append child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배치를 해줘야 우리가 화면에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ppend child 메소드를 기존에 적용한 부모 객체가 아니라 다른 부모 객체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기존 부모 객체 아래에 있었던 그 문서 객체가 우리가 다른 객체, 부모 객체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pend child를 다른 부모 객체한테 적용해 주게 되면 문서 객체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서 객체를 제거할 때는 remove child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부모 객체를 알고 있으면 그 부모 객체의 하위에 있는 자식 객체를 이렇게 바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부모 객체를 모른다 라고 하면 해당 문서 객체의 페런츠 노드라고 하는 속성에 접근하면 우리가 부모 요소를, 부모 객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모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remove child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부모 객체의 자식인 해당 객체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시면 create element 이렇게 해서 우리가 h1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있고요. 이 문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서 append child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문서 객체를 body 태그 자식 객체로서 추가를 하고 있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append child에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배치를 하고 있는 예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초가 지날 때마다 여기 timeou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timeou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1초가 흘렀을 때 2second라고 하는 함수 얘를 실행시켜주고, 반대로 여기서는 2second가 실행됐을 때는 1초가 흐른 후에 2first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해서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되도록 하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이 h1 태그, 그렇죠? 이동하는 h1 태그에 대한 이 텍스트 값이 한 번은 우리가 div-a가 여기 있고 div-b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한 번은 이 밑에, 그렇죠? 이동하는 객체에 이동하는 h1 태그 들어갔다가 또 한 번은 1초가 흐른 뒤에는 이동하는 h1 태그가 요 세컨드 div 태그 아래에 오게 되겠고, 그리고 왔다 갔다 계속 이동하는 h1 태그라고 하는 태그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remove child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이 remove child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해당 문서 객체를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해당 객체의 부모 노드 있죠. 페런츠 노드라는 속성을 통해서 부모 객체에 접근해서 부모 객체의 하위에 있는 해당 자식 객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벤트 설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함수를 말해요. 실행할 메소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이벤트 리스너 또는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벤트 리스너를 먼저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이벤트를 설정을 할 때 add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 우리가 사용할 이벤트 리스너를 콜백 함수를 적용해 주게 되면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벤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DOM 컨텐츠 로디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등록할 때 사용했던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이벤트들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면요, 링크를 통해서 표준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를 제거할 때는 remove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제거할 이벤트 이름, 그렇죠?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면 add event listener에서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있죠? 그렇죠?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 작성되어 있는 익명 함수죠. 그렇죠? 화살표 함수가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코드를 타이핑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H1이죠. H1이라고 하는 요소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할 텐데, 이 밑에 있는 H1이라고 하는 태그가 클릭될 때마다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되겠죠. 자, 마지막 예시는 뭐냐면요, 이벤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벤트를 제거하는 예시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 커넥트 버튼이라고 되어 있네요. 커넥트 버튼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위에서 여기서 가져오고 있는데요. 아이디가 컨텐츠인 커넥트인, 그렇죠? 요소를 갖고 오고, 하나는 디스커넥트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이디가 디스커넥트인 요소를 갖고 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버튼 태그가 있네요. 버튼 태그 아이디가 커넥트인 버튼 태그 이벤트 연결 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이벤트 제거라고 하는 버튼이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이 커넥트 버튼 요 태그가 이벤트 연결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있네요. 여기 디스커넥트 버튼 보시면 이벤트 제거. 이 두 버튼에 대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추가하고 있어요.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isConnect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이 false이면 이 안에서 저 클릭 이벤트를 추가하고 있네요. 이때 이 listener라고 하는 게 바로 이벤트 리스너가 될 텐데, 이 이벤트 리스너는 위에서 이렇게 함수로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이 됐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이벤트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add event listener를 통해서는 이렇게 이벤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remove event listener, 우측에 보시면 remove event listener를 통해서는 저 클릭 이벤트를 우리가 이 listener, 그렇죠? 콜백 함수를 이벤트 리스너를 제거하도록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제거를 클릭했을 때는 우리가 이 리스너 이벤트 리스너인 이 리스너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서 적용됐었던 이벤트 리스너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연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벤트 리스너에 해당 이벤트에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하게 돼서 적용이 되고요. 이벤트 제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우리가 현재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이 이벤트 리스너인 리스너 함수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벤트 연결, 이벤트 제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클릭 이벤트가 활성화가 됐다가 비활성화가 됐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